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도 마인드 정리하고, 자, 너무 큰 걸 바라지 마시고,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책 읽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도에 이 정도만 딱 머릿속에 들어있어도 되는데, 외우려면 의미 없고, 25페이지 청약의 효력을 봅니다. 청약도 의사표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상대방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총칙에 있는 걸 살펴보는 거죠.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더라도 행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도달되면 도달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 후 상대방이 청약에 도달 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이니까 이거는 수령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고, 민법 총칙에서 본 걸 청약에 대입해서 보는 겁니다. 3번 그러나 계약 당사자의 개성 내지 인격적 특성이 중시되는 고용, 위임, 조합계약 등에서 청약자의 사망 시에 그 상속인이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때는 청약자의 사망으로 청약은 실효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 민법책 너에게 팔겠다 이거 하고 이미자님 같은 가수가 내가 너거 거기 가서 노래 불러주겠다 하고는 다른 거죠.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비철회성. 밑에 1번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청약자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약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구속력 제한 527조가 임의 규정이므로 처음부터 철회권을 유보했다면 그에 따라서 철회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청약 후 그 청약이 기초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철회권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청약의 구속력은 격지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대화자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대화자는 대화하는 그 상태에서 이야기할 거고, 그때 살래 안 싸고 그냥 가면 그뿐인 거지. 살래 답은 한 일주일 동안 기다리겠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에 대해서 철회를 당연히 허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계약 체결 후 철회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할부거래법, 쿨링오프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방법에 하여 근로계약관계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에 따라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때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약자인지 강자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3번 청약의 실질적 효력, 성낙 적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청약이 존속하는 동안 성낙이 도달되어야 계약이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도달한 청약은 성낙이 있으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청약이 성낙 적격을 지니는 기간, 청약이 존속하는 기간,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성낙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청약의 성낙 적격은 청약의 존속기간이고 성낙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해된다. 청약의 구속력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면 청약의 성낙 적격은 성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 청약의 소멸, 존속기간을 정해두었더라면 존속기간 경과로 또는 상대방의 거절에 의해서 효력이 소멸된다. 상대방이 청약에 대해 거절한 후 이를 번복하여 승낙 또는 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한 승낙을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즉 청약에 대해서 거절해버리면 일단은 그 청약은 실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조건이나 내용을 변경시켰다면 그 청약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거절한 후 승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고 새로운 청약이다라는 것. 그래서 뭐 A가 B한테 내가 너하고 혼인하고 싶다 이러니까 B가 나 너 싫어 라고 해서 A가 그래 좋아 나도 너하고 결혼 안 해. 근데 B가 다음날 아이고 뭐래 너하고 결혼해줄게 이랬을 때 A가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때는 B가 하는 그게 또 다른 청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뭐 재산법 하는데 뭐 가족법 가지고 이야기하냐고. 법리는 똑같습니다. 승낙, 승낙의 의. 승낙은 청약에 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서 행해지는 청약 수령자의 의사표시이고 법률 사실이다. 승낙의 요건, 청약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A가 B한테 책 팔겠다 이러는데 B는 C한테 가지고 너 책 살게. 당연히 계약 체결 안 되겠죠. A가 B한테 한 것도 청약, B가 C한테 한 것도 청약. 따라서 A의 청약을 받은 B가 A한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어도 되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자기한테 청약한 바로 그 특정인에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당사자의 일치를 주관적 합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것을 객관적 합치라 하고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승낙은 청약이 살아있는 동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격지자가 아닐 때 도달돼야 되냐 말하면 되냐 그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승낙기간이 정해진 청약인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 청약은 승낙 적격을 잃어 청약이 소멸돼 버린 거죠.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승낙 통지가 기간 후에 도착하였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은 그런 경우라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을 통지해야 한다. 만일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때 연착의 통지가 없을 경우 상대방이 청약자에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지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간주되므로 청약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간접 의무, 책무라 한다는 것.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가 묻지 마십시오. 옛날 수업하다 보면은 뭐 상당한 기간이 며칠입니까? 내가 어찌 알아. 라면 사고 팔 때의 상당한 기간하고 건물을 사고 팔 때의 상당한 기간하고 선박을 사고 팔 때하고의 상당한 기간 다른 말이겠죠. 그때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승낙 여부와 방식, 방법. 승낙 여부는 강제되지 않으며 승낙자의 자유이다. 즉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거절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간 경과가 승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래의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르고 승낙은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그게 결국에는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될 것인데 대화자 간인가 격지자 간인가에 대하여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대화자 격지자는 장소적 거리적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 개념이라는 거. 미국 사람이어도 전화 들고 이야기하면은 대화자이고, 이웃집 아저씨라도 편지를 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배달되고 하는 이런 뭐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다면 격지자가 될 거라는 거. 대화자 간인 경우에는 승낙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된다. 격지자 간인 경우
민법 규정에 의하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531조에 의하면 격지제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한 때에 성립한다. 그래서 어느 쪽을 뭐 갈 수도 있는데 도달주의냐 뭐 발신주의냐 인데,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 규력 발생 시기가 문제가 된다. 해제 조건설이 다수인데 일단 승낙 의사표시를 발한 때 계약이 체결된다. 승낙 적격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승낙 적격 기간 내에 승낙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승낙 의사표시를 발한 때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견해를 해제 조건설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고, 따라서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라는 것. 정지조건설은 그 승낙 적격 기간 내에 도달할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그때 도달되면은 소급해서 발송한 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데, 다수설은 해제 조건설을 따른다라는 것.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조건이나 내용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리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인식, 조리, 경험 등에 비추어 당사자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인 바, 당사자 간에 추후 협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가격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재고자산의 매매 대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이에 따라 장래 체결할 본 계약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거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본 계약 체결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합의가 있음에도 법원이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별도의 본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매매계약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 체결된 계약의 내용 변경 인정 여부. 계약자의 원칙상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계약 체결 후에 한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계약 내용과는 다른 사람이 포함된 문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려면 거래의 종류, 성질, 거래관행, 발송한 문서 내용과 형식, 상대방의 태도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변경되는 사항이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중요하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은 마인드 잡기 위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시험 되면은 시험 답이 이상하게 되겠죠. 계약의 경쟁 체결.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이 경쟁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의 경쟁 체결이라 하는데, 이에는 경매와 입찰이 있다. 경매에 의한 경쟁 체결, 다수인이 서로 경쟁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계약 내용을 제시하는 자와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을 경매라 한다. 여기서의 경매, 지금 보고 있는 경매는 사경매를 의미한다. 경매에는 참가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조건을 알면서 경쟁하는 것이다.
다른 경쟁자의 조건을 알지 못하는 것을 입찰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공경매, 법원 경매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죠. 원칙적으로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 값을 내려가는 경매, 경매자의 최고 가격 제시가 청약에 해당한다.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보면 갑이 자신이 부동산을 최고 1억을 제시하면서 1억에 살 사람 있습니까? 가격을 내려가면서 한다는 거죠. 그때 1억이 최고가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격을 내려가면서 경매를 하는데 그 1억 5천에 사겠다는 사람 없겠죠. 1억을 제시하고 1억에 살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 9,500만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9,500만 원에 사겠다 라고 하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겠죠. 9,500만 원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9천만 원에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물어보면 정신병자지 그거. 그래서 최고가를 제시하고 가격을 내려가면서 경매를 붙이는 그것이 청약이고 그에 응하는 것이 승낙이 될 것이라는 것. 값을 올려가는 경매, 경매자가 최저가격 제시 없이 경매에 붙인다라고 했다. 그래서 오늘 민법 책을 파는데 오늘 최고가에 팔겠습니다. 뭐 가격 한번 불러보세요. 이건 청약의 유인이겠죠. 그때 한 사람이 만 원에 사겠다 라고 하는 그것은 청약이고 그게 청약이니까 경매 붙인 사람이 바로 만 원에 팔 필요 없죠. 자, 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2만 원에 사실 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때 2만 원에 뭐 살 사람이 또 2만 원, 그러면 2만 원 내게 2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청약이겠죠. 바로 2만 원에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3만 원에 살 사람 있는가 물어보면 되죠. 근데 더 이상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오늘 2만 원에 뭐 낙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최저가 제시 없이 경매에 붙인다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고 거기에 응해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청약이고 그래서 그 제시된 가격에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 근데 경매자가 최저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에 붙인 경우, 자 오늘 민법책 만 원 이상만 주면 팔겠습니다. 이래 했으면 그게 청약이죠. 어떤 사람이 뭐 15,000원 주겠다 그러면 바로 계약 체결되는 거죠. 입찰에 의한 경쟁 체결. 입찰의 경우는 참가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조건을 알지 못하고 경쟁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입찰에 붙인다는 의사표시는 청약의 유인이고 입찰하는 것이 청약이고 그때 낙찰 선고가 승낙이 된다. 예외적으로 입찰에 붙이는 자가 최고 가격 또는 최저 가격 등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경우라면 청약이 되는 수도 있다.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앞에서 봤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것도 앞에서 봤습니다. 민법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바로 그때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정하고 있다는 것. 31페이지 의사실현에 대한 계약의 성립 시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바로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 다음에 사실적 계약 이론, 사회정형적 거래행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청약이나 승낙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사실상 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걸 인정하는 이론을 사실적 계약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판례 이른바 주차장 사건. 어떤 자동차 소유자가 유료 주차장이라고 명시된 주차장에 자기 차를 주차하면서 그곳 감독자에게 자기 차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 지키지 마라. 혹시 지키더라도 주차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건에서 독일 연방법원은 사실적 계약 이론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주차 요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해서 사실적 계약 이론이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구태여 그때 계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돈 받아낼 방법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태여 사실적 계약 이론은 없어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 요즘은 좀 더 우시합니다. 근데 뭐 여객기 무임승차 사건에서 이미 그랬다는 거죠. 그 운송계약, 사실적 계약 이론에 따라서 운송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고 어차피 부당이득 누린 거 있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법리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 또는 고의로 그랬으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학설 견해 대립이 있다 정도. 판례 한번 보시면 조합 뭐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단체 계약을 조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3자와 사이에 이미 거래관계가 이루어진 후에는 조합계약 체결 당시에 그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그 조합계약을 취소하여 조합 설립 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 계속적 계약일 때 취소의 소급표를 제한한다라는 거 민법 총칙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소급표가 제한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원래 취소하면 소급해가지고 무효로 될 것인데 그 소급표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적 계약 이론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사실적 계약 이론 적용하지 않고 계속적 관계에서는 그냥 취소의 소급표를 제한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 전통적 계약 이론과의 차이점, 긍정서를 다룰 때 사실적 계약 이론이 적용될 때는 착오 등 의사표시 이론 적용 안 한다는 거,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사실적 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앞에 주차장 거절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다룬다는 거. 그 점도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체계적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넓게 이론상 봤을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 또는 계약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 일정한 경우에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논의의 배경 및 불능과 관련해서 하는데, 이거 그림으로 그려봤던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 딱 머릿속에 딱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걸 33페이지에는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불능인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누구에 대해서나 불능인 것을 객관적 불능이라 하는데, 원시적 객관적 불능일 경우에는 일단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것. 그때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되면 535조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어도 일단은 유효하다는 거. 일정한 경우에는 매도의 담보 책임이 나타날 수가 있고, 후발적으로도 이행되지 않을 때 채무 불이행 책임과 경합되는 영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불능인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 하는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객관적 불능이든 주관적 불능이든 불문하고,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기적 사유가 있다면 일단은 그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고, 후발적으로 불능이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 다음에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없다면 일단은 유효한 그 계약 관계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고,
그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 그때 채권자에게도 기책 사유가 없으면, 즉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채권자 양쪽에 다 기책 사유가 없다면은 그 위험, 대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후발적으로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데 채권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한다라는 것. 일단 문제점과 확대 적용 여부, 민법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해서 535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일반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어쨌든 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확대 적용시킬 것인가. 학설은 확대 적용하는데 판례는 단 한 번도 확대 적용시킨 바가 없습니다. 통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걸 계약책임의 일종으로 보고 계약상 의무에 보호의무를 포함시키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보면서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서 무효인 경우 이외에도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의 경우,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등에 폭넓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 이 견해는 계약 체결 보조자의 과실에 대해서 391조가 적용되어 본인의 면책 가능성이 배제되고 과실의 입증 책임 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여 소멸시효 기간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라는 것. 확대 적용 부정설. 확대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는 통설한 사법의 전통적 책임 체계에 반하고 독일 민법과는 달리 우리 민법은 750조 불법행위와 관련된 일반 조항을 두고 있어서 재산상 침해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래서 독일 민법에는 우리나라 750조 일반적 불법행위에 관련되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 민법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행위에서도 일반적 주의 의무가 인정되므로 보호 의무와 같은 관념을 도입할 필요가 적다고 하면서 535조를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확대 적용 부정설. 판례는 단 한 번도 확대 적용시킨 바가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 가능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며 입증 책임 면에서도 입증 책임의 전환이나 완화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535조의 경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로 된다는 이 말은 원시적 객관적 불능인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 입장. 유형별 검토.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일단 원시적 불능의 경우 5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은 주관적 불능은 불능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법적 성질. 일반적 주의 의무도 계약 체결 시에 무효인 계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므로 이를 불법행위 책임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계약 체결 전이고 계약 책임이 아니고 당사자가 특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과도 다르다고 하여 계약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독자적인 법정 책임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신의상 부수의무, 특히 조사의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종의 계약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는 견해가 일단은 학설은 이쪽이 우세하다라는 거. 일단 견해 대립이 있다 정도 관념 정리만 하시라는 거죠. 요즘 시험 추세는 이론적인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이해를 위해서 이론을 보는 거고, 웃기는 게 시험이 딱 판례에 있는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전부 판례 외우기를 하고 있는데 판례 외우는 거는 민법 공부 아닙니다. 외우기 잘하는 거 뽑을 빼야 사람 시험치가 왜 뽑아. 그냥 컴퓨터로 다 처리해버리지. 또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535조의 적용요건, 계약은
체결되었을 것. 체결되지 않았다면 불성립이니까 불성립의 원리에 따라가면 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일 것,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일 것. 뭐 농지매매는 앞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없어도 농지매매는 일단 유효하다 이런 것도 봤고, 원시적 주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은 주관적 불능은 불능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고, 다른 법리 원시적 주관적 불능일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 당사 일방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때 선의무과실의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에 그 표를 하나 정리해놓은 게 민법 전반에서 선의만 요구하는 경우, 선의무과실까지도 요구하는 걸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고, 공부한 걸 확인해 보라는 자리입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535조의 효과.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는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신뢰손해,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뢰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계약 체결 비용, 조사비, 교섭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전의 이자, 다른 유리한 청약을 거절함으로써 인한 손해. 그러나 전매 차익이나 사용 이득은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뢰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것.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 일반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 체결에 있어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 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 이행에 대신한 전보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이행이익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고로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 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가 상당액이다. 뒤에 가면 또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을 또 비교를 해놨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다수설은 여기까지도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판례는 단 한 번도 확대 적용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경우 이것도 신뢰이익 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제한 능력을 이루 취소한 경우에도 학설들은 다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데 판례는 확대 적용시킨 바가 없다. 그 정도 하고 그냥 읽어보시고, 그 37페이지 2번 계약 체결 준비 단계의 경우, 계약 체결 준비 단계에서 계약 외적 법익인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에 침해를 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카페트를 사러 온 고객에게 물건을 보여주던 점원의 실수로 육중한 카페트가 넘어져서 고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가 여기에 속할 것인데, 계약 책임설은 이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데 이거 불법 행위로 처리해도 된다 라고 본다는 거. 계약이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된 경우 그냥 판례 보는 겁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다수설은 계약 체결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나, 판례는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 불법 행위라고 보면서 책임의 범위는 네 번째 줄에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라고 했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38페이지 계약 교섭 단계에서 잘못된
정보 제공의 경우에도 신의창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라는 게 판례 입장. 다음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담보 책임과의 관계. 매매 등 유상계약에서 원시적 불능을 하여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535조 계약시작의 과실 책임은 배제된다. 적용되는 분면이 달랐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의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할 때에 하나요 민법 매도인 담보 책임에 의한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함은 변론으로 하고, 그 매매 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